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적반하장의 유여입니다. 월화수목금 매일 다른 앵커들이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떠십니까? 오늘 월요일이어서 제가 앉았습니다. 그런데요. 요즘 들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 주시는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각 다양한 앵커들의 목소리에 환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요. 정말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하고 있으니까 연속극을 보는 그 재미에서 조금 멀어지신 게 아닌가라는 슬픈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적반하장을 지키기 위해서 100회까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고비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적반하장을 없애려고 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지키려고 하는 저희 싸움이 시작된 듯합니다. 적반하장은 여러분들 곁에서 제가 항상 있도록 지키려고 애쓸 것입니다. 여러분, 적반하장이라는 방송이 가지고 있는 위력은 어떤 건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여러분 곁에 여러분의 목소리를 담아줄 수 있는 방송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적반하장의 실수를 하기도 하고 적반하장이 여러분의 목소리를 못 담기도 하고 가끔은 댓글에서 유여해 너 왜 지키지 못하느냐고 저한테 욕을 쓰시는 것도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주 처절하게 적반하장을 지키기 위해서 서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왜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은 제가 힘이 덜 컸기 때문입니다. 힘을 키우겠습니다. 여러분의 사랑 속에서 적반하장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정준길 단장님 모셨습니다. 아유, 인기가 너무 좋으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유, 사람들이 그냥 앵커 멋있다고 댓글이 그냥 장난이 아닙니다. 거기 이제 전화번호 좀 올려주시죠. 단장님, 근데 문재인 정부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다고 하는데요. 뭐 네. 세금 걷겠다는 말 전혀 없다가 갑자기 세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김부겸 장관이 이제 솔직하게 말해야 되지 않냐고 지적을 하니까 추미애 대표도 세금 걷어야 되지 않겠냐고 말을 하고 네네. 있습니다. 자, 뭡니까 지금 증세 논란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제 여러 가지 복지 혜택 내지 정책을 확대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문제는 돈인데 이제 선거 기간 중에는 증세를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증세할 수밖에 없다라고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지 않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의 이 문제는 뭐냐면 진짜 증세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국민을 편가르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을 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 세금을 걷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자한테만 걷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얼미터에서 조사를 했는데 부자 증세에 찬성하는 사람이 85.6%, 반대하는 사람이 10%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저라도 찬성할 것 같아요, 느낌에는.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슈퍼리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비중은 네. 한 뭐 0.08%인가? 아주 대한민국에서 기업도 그렇고 최소한이거든요. 5억 정도라면서요. 그렇죠. 5억.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나는 그 정도 해당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5억이니까 굉장히 나하고 거리가 없으니까 할 수 있다. 하라.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좀 더 숫자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초대 기업은 전체 신고 대상 기업의 0.019% 네.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초고득 소득자 0.08%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네. 것처럼 그 사람들한테만 나는 안 내고 그 사람들한테 받겠다고 하니까 지금 85.6%인데 재미난 현상이 뭐냐면 자, 내가 보수라고 하는 사람 중에 얼마나 찬성할 것 같습니까? 그래도 많이 찬성할 것 같은데요. 72.6%예요. 그러니까요. 72.6%. 아니 이거는 보수를 떠나서 그냥 그러니까요. 당장 느낌에 나하고는 상관없기 때문에 예. 나는 세금 그렇게 많이 안 내도 돼. 그러니까요. 저 사람들이 세금 많이 내서 나한테 혜택이 온다면 나는 그 길을 따를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 몇 프로 찬성할 것 같습니까? 그래도 대충 그 정도 나올 것 같아요. 69.5%. 그러니까 대충 그 정도 나오네요. 우리 자유한국당의 지역 기반이라고 하는 대구 경북이 약 한 88.6%. 그다음 부산 경남 울산도 78.1% 이래요. 그러니까 대부분 국민들이 부자 증세, 슈퍼리치에 대해서는 반감을 갖고 있다는 그렇죠. 거죠. 저 사람들이 저렇게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나하고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세금 내는 거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데 네. 근데 이제 재미난 현상은 뭐냐? 자, 방금 그 이정우 교수라고 있잖아요. 네. 노무현 정부 시절 네. 이정우 교수. 그리고 사실은 김부겸 장관도 같은 얘기인데 자, 그럼 증세를 하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부자들 좀 더 돈 걷자는 거 그럴 수 있다라고 우리가 입장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저도. 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럼 네. 왜 자꾸 부자만 내라 그러냐 이거지.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그거죠. 노블레스 오블레주 많이 번 사람이 많은 가난한 아니,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많이 번 사람이 예를 들자면 돈을 좀 더 내는 거는 뭐 맞는데 네. 그럼 조금
벌더라도 그 사람도 돈을 내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한 100만 원을 버니까 10,000원을 내면 그럼 내가 한 1억 좀 벌면은 그 사람 1,000만 원 내는 이거는 괜찮은 건데 너는 많이 버니까 네 돈 내고 나는 안 내도 상관없고 네. 너한테만 세금을 받고 이런 어떤 방식의 어떤 진행이 적절하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 그 이장호 교수가 저는 참 올바른 방향을 얘기하고 있다고 보는데 저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누구만을 세금을 자꾸 내게 하면서 이렇게 편가르기 해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 부자 네. 부자 증세를 얘기하는데 한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느냐? 한 3조 8천억 걷는다는 거예요. 네. 그럼 이 3조 8천억을 걷어갖고 뭘 하겠어요? 별로 큰 돈이 아니라는 이번에 거죠. 추경만 해도 10몇억 아니었나요? 네. 그래서 결국은 10몇 조. 네. 실질적으로 부자 증세 얘기하면서 국민들한테는 뭔가 이런 카타르시스를 주면서 우리가 그런 어떤 서민들을 위한다는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주지만 네. 이것으로 인해서 걷는 세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자 세금은 자 종부세 걷어야 되고 자 법인세도 올리자. 그럼 네. 소득세도 올리고 부가가치세도 올리고 이런 네 가지 모두 이런 증세의 여지가 있으니까 증세를 하되 우리도 좀 너도 내고 나도 내고 해서 우리 네. 국가에 돈이 필요하니까 사정이 되는 대로 조금씩 더 내자 이런 방향으로 가야지 올바른 증세의 방향인데 네. 지금 그렇지 않고 계속 이런 식으로 부자 증세 얘기하면서 결국은 이제 포퓰리즘 정책으로 가고 네. 있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십시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함께 고통 분담을 하는 게 당연한 그런 방향과 그렇죠. 길인데 불구하고 어떤 여기 슈퍼리치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세금을 걷겠다라고 해서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쾌감을 느끼게 하고 그런 거죠.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저 사람들과 너희는 다르다라고 그러니까 다르다는 것을 조장하고 뭐 소위 있다는 하는 1% 99%의 싸움을 다시 하려고 하는 거죠. 비유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이제 친구들이 모여서 오랜만에 모여서 저녁을 먹는데 네. 뭐 그럼 회비를 조금씩 내는 게 당연하잖아요. 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제안을 하는 거죠. 쟤 돈 많이 번대. 야 우리 쟤가 내기 하자. 이 친구는 야 친구들끼리 모였는데 우리 조금씩 내는데 뭐 돈 많이 나오면 내가 추가로 낼 용인이 있는데 야 나보고 다 내라는 건 좀 그렇다야. 네. 그랬는데 야 넌 빠져. 넌 돈 많으니까. 나머지가 모여서 쟤 돈 내게 하는데 찬성에 반대. 아 찬성하지. 이런 형국과 비슷하다는 거죠. 아, 근데 저도 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해보고 그랬었지만 저도 만약에 그렇게 슈퍼리치가 돈을 많이 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면은 저도 왠지 모를 쾌감에 의해서 네. 내라고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올바른 방향은 아니라는 걸 누군가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내니까 나하고는 상관없어라고 하는 방관자적 자세로 앉아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러니까 우려가 아까 되고 있습니다. 포퓰리즘에 관한 지적이 있었지만 결국은 이거예요. 요번에 그 이제 전기료 관계에 대해서 지금 원전이 없어지는데 문재인 정부 안에는 문제 없다는 거 아니에요. 네. 1월성 1호기 닫아도. 네. 근데 지금 뭐가 문제냐? 그 다음 정권부터는 당장 전력 문제가 생긴다는 거고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전력이 안정화되고 아주 질도 좋을 뿐만 아니라 가격도 싸니까 전력을 보고 우리나라에 온 그런 기업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가격이 높아지고 전력 수급 불안이 생기고 하면 이런 기업들이 있겠냐 이거죠. 나가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지금 법인세는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내리는 분위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거를 지금 다시 25%로 올린다 이렇게 하면 굳이 대한민국에 있을 이유가 있나요? 바로 이런 어떤 중장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고민들을 별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방금 지적한 것처럼 이제 포퓰리즘적인 그런 어떤 국민의 감정적 정세에 기대는 그러면서 편가르기를 하는 실질적으로 증세를 한다고 해서 제대로 증세로 인한 효과가 네. 그다지 크지도 않은 건데 자꾸 이런 것을 이슈를 던지는 거는 너무 이게 증세 문제를 좀 정치적으로 좀 악용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런데요. 민주당에서 추경 문제 예산 표결할 때요. 민주당 의원 26명이 사라졌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뭐 사라졌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기사 때문에 잘못 나온 기사 아닙니까? 아니 뭐 잘 아시겠지만 네. 뭐 299명 네. 중에서 이번에 추경을 통과시키려면 150명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1야당이 사실은 자유한국당을 철저하게 배제를 하면서 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이랑 같이 이제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 중에서 이제 우리 당과 정의당을 빼면 한 180석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 자유한국당 하나 빼도 충분히 가능하겠지 하고 했더니 막상 열어보니까 145명밖에 없는 거예요. 모자랐던 거죠. 예. 네. 어디 갔나 찾아봤더니 저기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 사람들은 대부분 있는데
이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이 26명이 어디 없어져 버린 거예요. 26명 가운데서요. 예. 24명, 그러니까 92.3%가 본회의 당일 해외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렇죠. 그 중에서 공식 출장이 18명, 6명 개인 일정 네. 등이었대요. 예. 그리고 지금 보면요. 광주 강연이 있는데 취소 후 돌아오는 길에 본회의가 끝났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렇습니까? 군복무 중인 아들 면회를 갔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 모습 중에서 뭐 26명이 어디 갔는지보다 더 궁금한 건요.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만 야당이고 나머지가 모두 여당 같은 분위기였어요. 그 지금 뭐 분위기를 보면 어떤 추경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문제가 된 게 이게 추경 요건에 안 맞다. 법에 국가재정법 요건에 안 맞다는 원칙적인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다른 정당들도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제대로 반응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사실은 자유한국당만이 유일하게 야당다운 지금 야당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네. 뭐 국민의당은 대선 과정에서도 이미 그 더불어민주당 1중대인 줄 알았는데 네. 뭐 바른정당, 뭐 정의당은 다 2중대, 3중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분위기 아니겠어요? 뭐 야당인지 여당인지 서로가 구분을 못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야당인지 여당인지 구분을 안 하고 싶은 것인지 그게 협치라고 생각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요. 추경안 표결 결과를 보면서 저는 씁쓸했습니다. 정말로요. 추경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이 절대 없는, 하지 않은, 그리고 추경을 위한 추경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MBC 김세희 기자. 아니 저 잠깐 그거까지 얘기를 하나 좀 해야 하십시오. 돼요. 그게 네. 뭐냐면 그래서 결국은 이게 어떻게 통과됐느냐. 네.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하고 이제 안 들어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전부 모았더니 털털 털었더니 149명이에요. 네. 한 명이 모자라잖아. 그 합병 어디서 데려왔어요? 자유한국당이 협조해 준 거죠. 그래서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 지도부가 거기 본회의에 참석을 해서 표결을 해줬어요. 네. 이게 도와주면 고맙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추미애 대표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자유한국당이 표결 약속을 깨버린 것은 의회 운영의 신뢰를 깨버린 것이다. 라고 또 비난을 했어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분명히 자유한국당은 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반대를 했고 그래서 안 들어간 건데 지금 통과가 못할 상황이 돼가지고 원내 지도부가 들어가서 통과까지 시켜줬으면 네. 하여튼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 반성을 해야지 꼭 이렇게 가시를 하나 걸고 이렇게 시비를 거네요. 단장님, 사람이요 고마운 걸 고맙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아, 그런 거예요? 아유, 뭘 그걸 다 아시면서 그 부분을 그렇게 꼭 집어서 이 이야기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MBC 김세희 기자 잘 아십니까? 예, 좀 알아요. 잘생겼어요. 아, 그래요? 얼마 전에 장가 갔어요. 아, 예. 네, 부인도 아주 이뻐요. 네. 근데 하는 말마다 다 이쁜 말을 합니다. 우리가 보수를 외치면 상대가 진보가 된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우파라고 외쳐야 상대가 좌파가 된다. 이런 논리의 글을 썼는데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김세희 기자를 여기 출연시켜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MBC 기자라서 출연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보통 방송국에 계신 기자님들을 출연시킬 수가 없는데요. 이 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파라고 외쳐야 상대가 좌파가 된다. 근데 이 글이 말입니다. 네. 일단 개인이 쓴 글이죠. 네, 우리라는 표현을 기자가 네. 기자분께서 우리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좀 깜짝 놀랐어요. 네. 개인 아마 그 글을 올리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뭐 기자라기보다 이제 개인 글이라고 보고 네. 지금 사실 이 보수 진보 프레임은 네. 덮씌운 거죠. 네. 그래서 보수의 반대가 진보냐, 진보의 반대말이 뭐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뭐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면 보수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뭐 나쁜 걸 지키는 것 같고, 그죠? 세상이 바뀌는 것, 변화하고 발전하는 걸 싫어하는 것 같고, 진보는 뭔가 이 세상을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기를 원하는 것 같은. 네. 그래서 어감상 그런 느낌들이 들어서 이 보수 진보라는 이 네이밍을 갖고 싸움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중립적인 개념인 우파와 좌파의 개념을 써야 된다. 이제 이런 취지의 그렇죠. 주장을 하는 네. 건데 동의는 하는데 이게 이제 너무 지금 우파, 보수, 진보 이 개념을 쓴 게 네. 이게 올해 프레임에 지금 걸려 있어가지고 네. 지금 와서 이 우파, 진보 이 개념을 쓰지 않고 과연 이렇게 대화나 설명이 가능할지. 제가 진보 우파라는 이야기를 한번 썼더니요.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진보자 빼라고요. 그런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언어 프레임에 걸려가지고 지금
약간 우리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아닐까. 네. 근데 그걸 바로 잡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질 못해요. 네. 진보라는 단어는 왠지 좌쪽의 용어라고 생각하고 있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용어에 대한 정의를 새로 내리고 싶은데 네. 이게 참 힘든 것 같아요, 단장님. 그러니까 좀 뭐 약간 좀 재미없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우파와 좌파의 차이가 뭐냐면 옛날 세상이 변하고 발전해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 그 어느 쪽도 그러니까 동의하지 않는 세력이 없어요. 네. 그런데 자 어느 속도로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되느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들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파는 인간들이 좀 불안정하고 그 불안정한 인간들이 만들어낸 세상은 기본적으로 아무리 우리가 유토피아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하나하나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것이 어떤 것을 바꾸면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그걸로 인한 부정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한 발 한 발 좀 더 신중하게 한 발 한 발 전진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 사실은 보수적 시각인 것이고 진보적 시각은 그게 아니라 뭔가 세상의 변화에 과거가 낡았으니까 우리가 시대에 맞게 변하려면 조금 더 빨리 용기를 가지고 이 변화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좀 그런 시각을 가진 사람들인 거죠. 그러면 근데 어느 쪽 시각이 사실은 맞느냐 저는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변화와 발전을 받아들이지만 그 변화의 발전의 속도에 대해서는 신중한 사람도 성격이 신중한 사람이 있고 확 지르고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에는 지르는 사람이 필요한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신중한 사람이 필요할 때도 있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 이 보수 진보라는 말이 주는 이 그 좀 왜곡 이 부분을 좀 어떻게든지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유해 우리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진보 우퍼라는 표현은 아주 탁월한 단어 선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 그걸 빠득빠득 우기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사랑한다와 좋아한다의 차이 아세요? 사랑한다, 좋아한다. 사람들은 내가 너를 좋아해 그러면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랑한다 그러면 아주 좋은 말 같이 생각하고 그 말에 혹하죠. 근데 사랑한다와 좋아한다를 잘 따져보면 차이가 없습니다. 너 아이스크림 좋아해? 응, 좋아해. 아이스크림 사랑해? 그러면 사람들 당황스럽죠. 아이스크림을 사랑하진 않아요.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요. 진보, 그리고 우파, 좌파, 우파, 그리고 진보와 보수 이런 모든 것도 인간이 만든 단어일 뿐입니다. 내가 진보라고 생각하고 내가 좌파라고 생각하고 내가 우파라고 생각하고 내가 보수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뭐야? 라고 물으면 대답하기 힘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밝은 미래와 밝은 세상은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행복한 세상.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진보, 보수 이런 단어보다 행복한 세상으로 걸어 나가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일을 살아나갈 때 보면은 친구들이 있잖아요. 네. 지인들이 있는데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좀 이렇게 도전적인 사람과 네. 신중한 사람이 옆에 같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더불어. 그렇죠. 그래서 같이 더불어하니까 있으면서 갑자기 민주당 같네요. 아유, 용어 다시 쓰겠습니다. 너무 좋은 단어를 좀 뺏겼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더불어라는 단어 참 좋아하는데 저도 좋아해요. 단어 선점을 뺏겼어요. 그렇죠. 함께라는 더 좋은 표현이 있죠. 그렇죠. 함께. 근데 왠지 함께 가요 하면은 단어가 그렇지만 더불어 가요 하면 부드럽잖아요. 그렇죠. 그 더불어라는 단어를 우리가 뺏긴 건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자유한국당의 자유는 되게 좋은 말이에요. 좋죠. 그거 하나는 가져왔기 때문에 참나 이 말장난을 해야 되는 게 오늘 씁쓸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정말 함께 가는 거예요. 진짜 함께. 좌도 있어야 되고 우도 있어야 되고 진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보수도 있어야 되는데요. 진보의 반대말이 보수는 아닙니다. 왜냐면요. 앞으로 가는 것과 멈춰서 지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단어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좀 더 자유스러운 그런 생각 속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 이노근 전 의원께서 되게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보수의 숫자를 지킬 숫자가 아니라 고칠 수, 수선할 숫자로 바꿔야 된다라고 그거 얘기했는데 제가 먼저 한 얘기예요. 그렇습니까? 그거 수리공 보수센터. 그러니까. 저는 그거 항상 먼저 제가 얘기했어요. 훌륭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제 보수라는 단어 자체를 바꾸기는 어렵다면은 네. 거기에 숫자가 둘 다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킬 것은 지키는 것이고 네. 그렇죠? 개선해 나갈 것은 개선해 나가는 거니까 그 숫자를 지킬 숫자가 아니고 개선할 아니에요. 제가 원래 말을 할 때 반복적인 말 잘 쓰는 거 아시죠?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아시죠? 보수 하면 돼요. 지키고 고치고. 그럼 4글자 되잖아요. 보수. 왜 그 4글자 쓰면 안 된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단장님? 괜찮네요. 그렇죠? 여기서 네네. 마무리할까요? 네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이 좋아하는 김정기 위원장님을 모신
날입니다. 여러분 김정기 위원장님이 사회를 보니까요. 아주 댓글에서 뭐 멋있다. 사회 보는 모습이 훨씬 더 좋다. 아주 칭찬, 극찬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 네. 사회 보는 모습이 너무 좋았대요. 특히 지난주에는 대박을 치셨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사회 보는 모습이 아주 깔끔하고 좋던데요. 아이고, 가짜니십니다. 정말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이제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거죠? 네. 그 대신 세금 올린다면서요. 맞습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부자 증세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말은 그럴싸해 보여요. 부자 증세 그러니까 그냥 왠지 이렇게 안도감도 생겨요. 왜냐면 우리하고는 상관없구나. 우린 부자가 아니니까. 그렇죠. 부자만 세금 올리는구나라고 하는데요. 듣다 보면요. 결국 국정과제 100개 중에서 결론은 세금으로 연결되는데 세금 걷어서 일자리도 늘리고 세금 걷어서 뭐 정규직 만들고 세금 걷어서 뭐 유치원에다가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부자들만 세금을 걷겠다고 하니까 굉장히 안심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워딩을 상당히 전략적으로 잘한 게 네. 이런 거를 이제 핀셋 증세라고 그러는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쪽집게 증세. 근데 쪽집게 강사는 좋은 거잖아요. 거기도 고소득이죠. 네. 근데 쪽집게 증세도 결국은 초고소득자하고 초고소득을 올리는 이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일반인들이 볼 때는 우리하고 다른 별개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옛날에 2005년에 네. 종부세를 노무현 정부 때 시행을 해가지고 사실 상당히 힘들었잖아요.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핀셋 정세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을 일정 부분 오도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위원장님, 네. 저는 단어 장난을 되게 싫어해요. 네. 근데 부자 증세라고 하는데 그 부자는 누가 부자죠? 사실은 현재 이제 내용으로 보면요. 네. 부자 증세를 해서 조달되는 재원이 4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그렇죠. 왜? 정말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부자는 어디까지가 부자냐고 하는 게요. 그러니까요. 예. 이 국정과제 100개를 성공적으로 5년 내에 추진하는 데 있어서 378조라는 추가 재원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실 5년 동안 내내 부자 증세해서 걷어들여 봐야 25조밖에 더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도대체 이 정도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네. 사실 4조에 해당되는 거는 3조가 이제 대기업에 대한 거고요. 네. 1조가 이제 수프리치에 해당되는 초고 소득자인데 네. 실제로 그 내용적으로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은 연간 영업이익이 2천억 이상 되는 회사. 우리나라 대기업의 숫자가 116개거든요. 네. 여기서 한 3조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인구 5천만 중에 한 4만 명이니까 0.08%에 해당되는 초고소득자, 네. 이제 연봉 5억 이상, 그렇죠? 연봉 5억 이상에 해당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연봉 5억 이상 되는 이 소득세를 납부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세율을 40에서 42% 상향하겠다는 거고. 잠깐만요. 근데 42%면 꽤 큰 거 아니에요? 큰 거죠. 예. 2% 상향하는 거고요. 네. 대기업은 법인 세율을 네. 22%에서 네. 25%, 3% 상향해가지고 4조라는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보면은 나하고 다른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해서 사실 우리 쪽에서 설사 세금 폭탄으로 맞대응을 하더라도 사실은 상당히 이쪽에서도 워딩을 좀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현재 국민들의 85.6%가 절대 찬성과 지지를 보이고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일반 국민들은 오도가 돼가지고 내 문제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열렬 지지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것만 가지고 4조밖에 안 되는데 방법이 있나요? 제가 볼 때는 2단계가 여러 가지로 준비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정부 내지는 이 좌파 정권들이 꼼수에 강하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꼼수 내지는 연막이라고 보는데 차라리 솔직하게 네. 내가 100대 국정과제를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추가 재원이
378억이 필요하다. 그래서 조달 방식은 이러이러하니 국민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호소할 수 있잖아요. 말씀드려 볼까요? 아, 해주세요. 예. 지금 아주 지금요. 흥미롭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면세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 네. 전체 소득세 대상이 한 1,800만이 넘어가는데 네. 48% 그러니까 거의 뭐 약 50%에 준한다고 대충 그 정도라고. 48%니까 네. 거의 50% 절반 정도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자면 예.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세금을 내는 사람, 소득세를 내는 사람이 약 50%, 안 내는 사람이 50% 대충. 그렇죠. 그렇죠. 대충. 네, 네, 네. 그러니까 48%에서 48.9, 뭐 48.2, 네. 47.8 이렇게 네. 왔다 갔다 네, 해서 반 정도로 보시면 대충 됩니다. 반이 세금 내고 반이 세금 안 내잖아요. 그렇죠. 이제 제 말씀은 네. 소득세를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말고요. 예, 부가가치세 그렇죠. 말고요. 예. 그러니까 물건 살 때 받는 예를 들어서 커피를 살 때 뭐 10% 이런 거 말고. 예, 그거 말고 소득세. 이제 소득세에 한해서 네. 소득세 대상이 이제 이 1,800만이 조금 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뭐 48%니까 거의 한 반 정도 가까이 되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잖아요. 네. 차라리 이 사람들에게 한 달에 한 4만 원씩에서 1년에 한 50만 원 정도 증세를 한다. 네. 그러면 가계 부담은 덜 하잖아요. 네. 1년에 50만 원 정도라면은 이렇게 해서 거칠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얼마나 돼요? 5, 8이 40이잖아요. 네. 4조입니다. 그래서 굳이 부자 증세 안 해도 사실 면세자의 범위를 가감하게 축소를 하게 되면은 4조는 확보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는지 아세요? 왜 안 해요? 여기에 꼼수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부자 증세하면은 국민들 절대 다수가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열렬 지지를 환영을 할 하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쾌감을 느끼겠죠. 네. 보통 사람들은. 그런데 이 면세 범위를 가감하게 축소를 하게 되면은 사실 1년에 50만 원 정도 부담이라 할지라도 엄청난 조세 저항의 직면을 하기 때문에 사실 꼼수를 쓴 거죠. 그쪽을 안 건드린 겁니다. 그런데요, 위원장님. 네. 저는 여기에서 꼼수를 쓴 것도 당연히 맞는데요. 네. 또 하나는 그것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면세 범위, 그러니까 연말 정산이라든지 네. 그러니까 돌려받는 범위가 네. 아까 대충 48%, 50% 정도에 해당되는데 네. 네. 그럼 세금을 안 내고 있다는 걸 몰라요. 사람들은 모르죠. 네,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가감하게 면세 범위를 가감하게 축소해서 단돈 10원이라도 국민된 도리로서 네. 국가에 세금을 내게끔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아, 독일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독일은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형편에 맞게 돈을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예. 예를 들면 10만 원을 벌면요. 그렇죠. 20원이라도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게 맞는 그러니까 거예요. 10원이든 20원이든 네, 그게 세금을 맞습니다. 내는 게 국민의 의무라고 생각해요. 네. 대신 형평에 맞게. 행평에 맞게. 예. 그러니까 100만 원을 벌면은 진짜 1,000원이라도 내야 돼요. 예. 그리고 1,000만 원을 벌면 엄청 많이 내죠. 진짜. 그렇죠. 독일은 진짜 예, 엄청 많이. 그렇습니다. 51%인가요? 독일도 예.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렇죠. 대충. 선진국들이 뭐 네, 다 어마어마하게 그 범위죠. 내잖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조세 정의 실천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아니 수프리츠가 뭐 항상 타깃이 돼야 되는 이유는 없잖아요. 물론 우리나라의 소득 재분배율이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입니다. 10%밖에 안 돼요. 네. OECD 국가 평균은 40%인데 거기 비하면은 가진 자들의 것을 가지고 좀 덜 가진 자들에게 재분배하는 구조가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열악한 것은 사실이고 또 우리나라 수프리치들의 노블리스 오블리제 귀족의 책무를 지도자의 이 신성한 그 책무를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국가가 나서서 국세의 이름으로 이렇게 해서 부과해서 소득을 재분배하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정의사회 구현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은 지금 이런 방식으로 초강압적인 방식으로 이 선 정해놓고 무조건 따라오라고 하는 그런 방식은 참 무식한 거죠. 그때 산수만 나오네요. 왜냐하면 정말 저출산 고령화 시대가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네. 우리가 보통은 100세까지 산다라고 요즘은 보험도 설계를 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진짜 이 정말 세금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정말 이러다가 그리스 현상을 그렇죠. 우리가 가는 게 아닌가라는 공무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바는 뭔가 네. 하면은 사실 재정 긴축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재정을 확대하잖아요. 지금 시기는 재정을 초긴축해야 되는데 네.
아니 어떻게 연간 400조 예산에 연간 35조를 더 얹어서 네. 자기 공약은 공약인 것이지 공약 실천한다는 명분하에 이렇게 밀어붙여도 되는 겁니까? 4년 시한부 위임받은 대통령 권력에 불과한 문재인 대통령께서 네. 이렇게 오만방자하게 해도 되는 겁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세금에 대해서 했던 이야기, 속마음을 한번 영상으로 보실까요? 아, 그럴까요? 네. 제가 좀 딴 얘기로 아까 일자리 예산 말씀하셨어요. 저는 일자리 뭐 100만 개도 좋은데 그 예산 80만 개 만들려면 1인당 3천만 원만 잡아도 24조 원인데 법인세 증세 없이 뭐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는지 정말로 신통할 제가 정도입니다. 공공 부분 그래서 81만 개 일자리 만들겠다 했는데 그 가운데 공무원에 해당하는 것은 17만 개쯤 돼요. 네. 그러면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21조 원쯤 듭니다. 네. 임기 중에. 그래서 해마다 4조 2천억 정도면 해결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것도 공무원 초임으로 계산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 5년차 7급 5호봉 또 경찰 경사 5호봉으로 계산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본소득 보장 28조에 그 토지 배당 또 15조, 네. 43조. 저는 그런 돈 같으면 기본소득 보장도 좋지만 일자리 만들어내면 네. 국민들의 소득이 절로 이렇게 보장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일자리도 저희가 별도로 만들 거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80만 개의 일자리를 공공영리에서 만드는 거 다 동의하지만 왜 법인세 인상이 가장 마지막 순위여야 하는지 왜 이 사회의 가장 강자인 재벌들에게 가장 유리한 정책 순위를 정하는 것인지가 전 계속 의문이어서 그 부분 아까 안희정 후보님이 너무나 설명을 잘해 주셨어요. 전체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재원 대책들을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되는 네. 것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고소득자들의 소득세 그리고 또 네. 고액 상속, 고액 정리에 대한 또 세금. 그거 다 늘려도 제가 자본소득. 계산해 보니까 5조 원 만들기가 어렵더라고요. 네, 법인세 그렇지 외에는 않습니다. 네. 우리 그렇게 해서 이 우리의 조세 부담률을 네. 1%만 높여도 무려 15조 정도의 결국 서민들의 세금을 올리는 거 아닙니까? 자, 이 내용을 한번 보면요. 우리 조세 부담률 1%만 높여도 15조 정도 올린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속내를 들여다보니까요. 결국은 세금 걷기로 마음을 먹고 있었던 건데요. 걷는다는 데에서 전혀 말이 없다가 갑자기 지금 세금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지금은 이제 문재인 정권이 집권 초반이니까 네. 인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인기가 일정 부분 유지될 때 밀어붙이자. 어려운 일들은 초반에 정면 돌파해서 정리해버리자 하는 것인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크롱 같은 경우도 왜 대통령이 됐는지 아세요? 왜 됐어요? 사회당 정권 이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올랑드가 네. 부유세를 신설해가지고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사실 재선에 못 나왔잖아요. 그래서 마크롱이 제3지대로 가가지고 무당파로 해가지고 이상한 당 하나 만들어서 압도적인 지지로 대통령이 됐던 것은 우리로 치면 기획재정부 장관 할 때 가감한 긴축 재정을 피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프랑스라는 나라를 장관 시절에 이미 일정 부분 살렸던 그런 공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열렬 지지를 보내준 건데 아니 우리나라 지금 부채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많아요. 가계부채가 1360조. 1360조. 예, 기업부채 거의 1400조, 국가부채 1400조, 합쳐서 4000조 이상이 됩니다. 4000조면은요, 우리나라 국가 예산의 10배예요. 저는요. 이제 추경이 통과됐잖아요. 네. 그 보면서 참 씁쓸했어요. 이제 나중에 또 그 부분을 다루겠지만 왜 씁쓸했냐면요. 법치가 무너지는 걸 전 제일 싫어합니다. 네. 추경이라는 것이 우리 법률상 규정에 네. 사실 요건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번에 과연 추경이 해당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렇게 부자 증세라고 얘기하지만 그 부자의 개념이 전 참 애매하다고 생각해요. 뭐 얼마를 버는 구간이 부자인가에 대한 논의도 굉장히 어려운 지금 논의잖아요. 이제 연간 5억인데요. 네. 실제로는 우리나라는 자질구레한 수당이 많아서 네. 실제로는 5억보다 더 많이 받는 사람들이에요. 네. 되게 이제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연간 10억 이상 되는 사람들이 한 150명 이상이 되고요. 네.
김현장 같은 경우도 그 정도 숫자가 되리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의 연봉 5억 원 이상이 되는 사람이 150명 이상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 가도할 정도의 연봉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일부도 있기도 합니다. 아이, 많이 버는 건 맞아요. 네, 그렇죠. 정말 이렇게 작게 버는 사람에 비하면 엄청 많이 버는 네, 건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부정하자는 게 아닌데요. 5억이라고 이렇게 하는 돈이 상상도 못할 정도로 큰 돈이고. 근데 자, 너 많이 버니까 너는 많이 세금을 내. 그런다면 열심히 일하다가 갑자기 뭔가 허탈감도 있을 수 있어요. 아, 저는 그런 거기에 것도 해당 있죠. 안 되기 때문에 저하고는 그런 것도 상관이 있는데요. 없는데.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에 법인세를 116개 초우량 기업에 대해서 이제 3% 네. 상향을 하잖아요. 네. 사실 법인세 인상은 상당히 신중해야 됩니다. 그 회사가 외국으로 나갈 수도 있는 문제가 그럼요. 생긴대요. 세계적인 추세가 미국의 트럼프도 35%에서 15% 줄이고 그다음에 영국, 일본들도 법인세율을 지금 인하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마당에 네. 우리가 역행해서 법인세를 인상시킨다는 것은 기업의 아주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이 경제 활동을 상당히 제한하는 가장 큰 주범이 바로 이 법인세거든요. 그래서 제 이 짧은 소견이지만은 사실 이 스프리치 정세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의 우량 기업에 대해서 사실 10대 기업으로 보면은 부담이 한 1조 5천억 정도 됩니다. 3조 중에 절반이 네. 10대 대기업들이 부담하는 건데 지금 국제 기업 환경이 얼마나 열악해져 가고 있는데 여기에다 법인세를 인하를 못 해줄 망정 인상을 한다? 이거는 정말 세계적인 줄에 역행하는 거고요. 그 대신 스프리치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한국 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해야 되는 입장이 있는 많은 지도적인 입장이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모범적으로 행동을 못했기 때문에 사실 지도자로서 존경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은 이분들이 글로벌 기업에서 5억 이상의 연봉을 올린다. 2% 정도 올려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당론과 매치되지만은 법인세 인상에는 세계적 조류에 맞지도 않기 때문에 이거는 반대하지만은 연봉 5억 원 이상 되는 사람에 대해서 사실 소득세율을 40에서 42%한 것은 국가가 나서서 소득 재분배하는 차원에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꼼수 하나 가게 될까요? 네. 제가 왜 이런 표정을 짓고 있냐면요. 5억 이상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수당을 다 빼고 나눠서 분배해서 봉급을 받아요. 네. 세금 장난도 쳐요.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요. 그러면 4억 9,500을 받는 사람은 그게 해당 안 되거든요. 뭐 시험에서 그렇잖아요. 1점 차를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과연 이 기준이라는 게 정말 합당할까? 5억이라는 게 슈퍼리치라는 거에 대해서 반박하는 게 아니라 네. 그 기준에 대해서 왜 어떤 이유로 그 기준이 나왔는지도 억울할 수도 있죠. 그렇죠? 저는 그런 거에 4억 대한 9,900 받는 사람은 4억 정말 9,990원 받으면 통과해요. 꼼수를 만들 겁니다. 회사에서 4억 9,900으로. 그래서요. 그래서 제가 이 기준이라는 게 참 애매하다. 네. 그러니까 세금을 걷는 거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네. 저는 항상 왜 5억이냐에 대한 기준도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중요하죠. 사실은. 저는 근거를 되게 중시하는 3억 원대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 얘기도 들었어요. 근데 논의하다가 3억 원대로 내려가면 아마 조세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저는 근데 제가 왜 그러냐면요. 아예 그럴 것 같으면 3억, 4억, 5억 구간을 나눠서 퍼센트를 조금씩 조절하면서 나누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저는 합리적이라는 부분을 자 1억 5천, 2억, 3억, 4억 해서 구간을 더 만들어서 그 구간에 따라서 조금씩 넓혀가는 게 맞지 5억 이상으로 잡게 되면요. 그건 저는 오히려 더 애매한 구간이 생길 수 있다라고 국가가 봐요. 네. 재정 확대를 할 때 재원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네. 이렇게 스프리치 이 정세를 통해서 하지 않고 네. 할 수 있는 방법 하나 알려 드릴까요? 그럼 가르쳐 주세요. 그런 거. 금융세를 도입하는 거예요. 많이 적으면 사람 많이 돈을 가져가는 거. 세금. 아니요. 그럼요. 우리나라 금융이 마피아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금융처럼 세계적인 경쟁력이 없으면서 세계적으로 대우받는 조직도 없어요. 놀고먹는 조직입니다. 우리는 예금해두면 돈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건 네. 그거보다도 네. 그거보다도 지금 현재 가계부채가 1,360조라고 그랬잖아요. 네. 1금융권은 대개 5% 이하지만은 네. 2금융권 가면요 10%에서 20% 돼요. 그렇게 많이 줘요? 그리고
대개는 부동산 담보대출의 정건대적인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가계부채 부실 대출률이 한 80% 정도인 점을 감안을 하면은 네. 제가 정밀하게 계산을 하지 않았지만은 연리 10%만 계산을 하자고요. 네. 연리 10%만 계산을 해도 1360조에 대해서 가계대출을 통해서 은행이 폭리를 취하는 돈이 얼마라고 생각해서요? 얼마요? 136조입니다. 아니 돈을 세금을 이런 데서 받아낼 곳이 굉장히 많군요. 136조를 가만히 앉아서 은행이 일반 국민들, 어려운 사람들이잖아요. 네. 피를 빨아먹는 구조예요. 그러면 국가는 어떻게 하느냐? 또 그 은행에 대해서 가만히 앉아서 세금을 뜯어먹는 구조인데 중요한 것은 이런 그 공범관계, 국가와 은행이 대한민국 서민을 상대로 해서 피를 빨아먹는 구조를 극복을 해야 되는데 피를 빨아먹는다는 용어가 좀 센 것 같아요. 우리 자유한국당도 세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강해져야죠. 좌파들하고 전쟁이 쓰기려면 강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한마디만 딱 할게요.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은 사회를 보시더니 굉장히 발언이 세지셨어요. 가계부채 있잖아요. 네. 핵폭탄인 거 아세요? 대한민국이 잘못하면 경제적으로 어느 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 가계부채입니다. 이게 시한폭탄이에요. 그런데 현재 유지되는 게 뭔지 아세요? 뭐예요? 국가와 금융이 나쁜 말로 하면 야합하고 좋은 말로 하면 힘을 합쳐서 이 구조를 유지하면서 대한민국 서민들을 피폐하게 만드는 그런 구조인데 만일에 국가와 은행이 협업해서 이 구조를 지킬 수 없을 때 대한민국은 무너지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해 있는 이 대한민국 경제 상황에서 어떻게 재정 긴축할 생각은 안 하고 이게 지 돈이에요. 대통령 개인 돈이 아니잖아요. 재정 확대 정책이다 뭐다 해서 자기 돈처럼 이 부가적으로 세금을 걷어 가지고 자기 공약 실천하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이야기 듣다 보니까요 더 슬퍼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망할 것 같아서 제가 흥분 좀 했습니다. 아니 맞아요. 지금 제가 아까 부채 이야기하실 때 왜 공감을 했냐면요. 대출해서 집 사는 사람들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요. 이제 어떻게 할 건지 걱정이 되고요. 공무원 숫자 갑자기 늘리고 있는데 공무원 숫자 왜 늘리는지에 대해서도 지금 제가 반감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왜 지금 국내 경기가 계속 터널 속을 헤매는지 아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하지만 계속해서 이 부분을 털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경환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라면서요. 뭐 한때 부동산 법률을 많이 했습니다. 왜 떨고 계세요? 아니 떨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지금은 전 떨고 계시잖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 뭐든지 물어봐 주십시오. 부동산에 대해서. 근데 아파트 값이 지금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요. 예. 더 오릅니까? 아파트 가격이 단기적으로는 더 오른다는 게 네. 일반적인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그러면 지금 빚내서 집 사는 게 맞습니까? 그 빚내서 집 사지는 말라고 하는 게 네. 역시 마찬가지로 네. 전문가들의 견해고요. 네. 지금 계속적으로 LTV나 DTI 등 네. 그 대출 규제들이 심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어려운 용어는 한 번쯤 설명해 주는 센스? 예. LTV와 DTI라고 하는 게 부동산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용어인데요. 네. LTV라고 하는 loan to value.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부동산 가치에 따른 가치를 어느 만큼 인정할 것인가 그것인데 네. 인정하는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대출과 관련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부동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대출을 해줄 수 있는가. 그렇죠. 예, 네. 바로 그걸 말하는 네. 것이 되겠습니다. 예컨대 LTV가 60%고 부동산이 3억에 해당된다면 네. 638, 즉 2억 8천만 원까지 대출된다는 뜻이죠. 근데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60%, 70%까지 대출되지 않아요? 그게 원래 이제 그 이전의 정부에서는 50%였다가 네. 지난 정부에서 경기가 안 좋아서 일부 10%씩 상승을 시켰습니다. 네. 물론 이제 50%냐 60%냐 즉 일부 지역 즉 농촌이라든지 일부 부동산 기회가 좋지 않은 지역은 70%까지 가능한데 네. 좀 부동산이 과열돼 있는 곳은 네. 과거에는 50%였는데 얼마 전까지 60%까지 올렸다가 다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동산 기획이 과열되니까 다시 50%로 낮춘 것이죠. 그러면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집값이 만약에 진짜 5억이다 그러면 예, 반 정도 대충 대출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예, 다시 돌아가서 예, 이거는 예. 전문가에게 예, 예. 대출을 많이 내고 집을 지금 사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아유 대출은 갈수록 네.
규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금리가 현재 그 미국 연준에서 계속 네. 올리는 추세에 있습니다. 네. 한동안 장기적인 어떤 저금리 때문에 현재의 어떤 부동산 경기가 좀 좋아진 면이 있고요. 물론 정책적인 면도 있지만. 근데 어쨌든 지금 미국에서 계속적으로 경기 상승 때문에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리 올리게 되면 한국에 바로 영향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그것은 현재 그 한국은행에서도 금리를 결정할 때 조만간 올릴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시준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가 좀 전체적으로 안 좋은데 최근 뭐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이라든지 경기가 좀 좋아지고 있죠. 이것이 좀 수치적으로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면 바로 금리 올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출을 올리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집값이 오르는 건 별로 좋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집값이 안정적으로 쭉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예. 예를 들면요, 제가 살던 독일 같은 경우는 예. 제가 유학하던 15년 전에 예. 집값과 지금이 거의 똑같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 사람들 보면 집 사고 돌아왔으니까 1억 올랐다 이런 말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집값이 오르고 있대요. 예. 강남뿐만 아니라 강북까지도 들썩들썩 그런다는데 예.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규제 대책을 갖다가 발표를 했는데 예. 왜 규제를 하니까 올라가요? 예. 그 기본적으로 아직까지 문재인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 자체가 네. 제대로 현재 부동산 수요자들에 대한 어떤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그와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현재 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했던 정책 자체가 과거에 그 이전의 정부 했던 LTV, DTI를 환원하는 정도의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인데 그 또한 그와 더불어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정책 자체가 수요 정책, 즉 수요 조정 정책에 불과하다는 것이고요. 이러한 수요 조정 정책에 불과하다는 것은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 계속적으로 그 당시에 엄청나게 부동산 가격 상승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해마다 새로운 정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 그 당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동산 투기를 제대로 잡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노무현 정부 때인데요. 그 당시에 가장 큰 문제였던 것이 바로 수요 위주의 정책이었습니다. 기본적인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르면은 어떤 한 지역에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는 것은 전국적 중장기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수요 정책이 효과가 네. 있을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는 공급 정책, 공급을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국민들에게 수요자에게 인식이 되어야 수요가 떨어짐으로써 이제 그 가격이 내려가게 되는데요. 그와 같은 정책이 실패한 것이 과거 노무현 정부 때의 부동산 대책이었고 네. 현재 그러한 대책을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에 대해서 현재 그 전문가들이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뭐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아파트 값을 잡겠다라고 했었고 예. 그래서 노무현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예. 못 잡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러면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만약에 지금 문재인 정부가 과거 노무현 정부를 그대로 답습한다면 잡기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네. 현재의 아파트 가격은 공급이 부족한 면이 대부분입니다. 중장기적으로. 공급이 부족하다고요? 예, 집 되게 많아요. 새로 지은데. 새로 되게 많은데 네. 기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점은 네. 수요자들이 몰리는 곳에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대부분 강남이나 서울권입니다. 어떤 지역 수치적으로 봤을 때 주변에 아파트 많이 짓던데요. 많이 짓는 네. 것 자체가 가격을 올리는데 일조를 하고 있는데 많이 네. 짓는 이유 자체가 네. 그 과거 한 5년 내지 10년 이전에 네. 부동산 투기 시절에 공급을 확 줄인 것이 공급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부동산 경기 활용화 정책과 더불어서 공급이 확실하게 줄어드니까 당시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수요가 많아지게 됐던 것이죠. 네. 그것 때문에 부동산이 가격이 높아졌다가 그 당시에 이제 짓기로 했던 부동산이 지금 약간 올라가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국민들이 그러니까 부동산 수요자들이 원하는 시기하고 실제 공급이 되는 시기가 사이클이 잘 안 맞는 거죠. 어렵죠. 그렇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예,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예, 이제 지금 어려운 얘기 실컷 해주셨는데요. 전 예. 더 어려운 얘기 할게요. 예. 저 아파트 값 솔직히 관심 없고요. 예. 요즘 돼지고기 값 얼마나 올랐는지 아세요? 그리고 많이 올랐습니다. 예, 정확하게 제가 모릅니다. 그럼 이 달걀 이거 예. 얼마게요? 달걀 요즘에 한 그 만 원 정도, 네 만 원 알에. 정도라는 것은 무슨 달걀 네 알에 10,000원이에요? 저는 그래서 설명을 하려고 했잖아요. 만 원이라는 것은 30개들이 특난 기준으로 일반 공급할 때 네. 보통 기준이 만 원쯤 되니까 네. 4개니까 나누면 되겠죠, 뭐. 예, 이렇게 계산하면 안 돼요. 그렇군요. 네, 예. 지금요. 이거는 친환경 1등급 랑 같은 경우인데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아까 달걀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가
이 얼마 전에요. AI가 있으면서 가격이 많이 폭등을 했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폭등을 하고 난 뒤에 미국에서 수입된다 이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안 떨어졌어요. 그렇습니다. 오르고 난 뒤에 안 떨어졌어요. 예. 안 떨어졌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약 30개짜리가 이마트 기준으로 해서 8,990원 정도고요. 예. 지금 예, 예. 예를 들어서 뭐 편의점 같은 데 가서 사거나 하면 가격이 조금씩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계란이 달걀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예, 예. 그래서 이 정도 같으면은 보통 1,680원에서 2,000원 정도, 한 알에 450원 꼴, 380원 꼴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따져보면요, 이게 되게 비싼 거예요. 과거에 비하면 엄청나게 비싼 거죠. 프라이 보통 몇 개 드세요? 저는 먹을 때는 뭐 한 번에 3개까지는 먹습니다. 그러니까 3개 그러면 예. 이것도 하나, 둘, 셋 다 먹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게요, 생각할 때 쉽게 생각하는데 집에서 예. 달걀말이 하잖아요. 예, 예. 그럼 계란이 보통 7개 정도가 들어가요. 예. 아주 큰 달걀말이를 하시는군요. 아니에요. 그 달걀말이도 흰자를 약간 빼내고 노른자를 좀 많이 해서 포실포실하게 만들면은 되게 그렇군요. 맛있거든요. 예, 예. 저는 먹기만 해보고 만들어보지 못해가지고. 거봐요. 그런데요, 요즘 오징어가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사본 적이 없어요. 냉동 말고 예. 생물이 한 예. 마리에 8,000원 정도예요. 예, 예. 그게 얼마 전에 쌀 때는 2,500원 정도 했었거든요. 그렇군요. 거기다가 상추, 쌈 배추가 예, 예. 이렇게 요만큼 있어가지고 요즘 4,800원이 넘어섰어요. 예, 예. 물가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고 공공 물가도 오르고 있고 이번에 전기세도 또 걱정이 되거든요. 특징됩니다. 전기 요금이라고 해야 되죠. 전기세가 아니고 그죠? 전기세라고 하면 또 사람들이 화를 내더라고요. 거기다가 택시 요금도 인상된다고 하고 또 뿐만이 아니라 버스비도 오르는 곳이 지금 늘어나고 있대요. 예, 예. 근데 이런 거는 왜 아무런 얘기가 없죠? 그런 거 아무런 이야기가 없지 않고 이야기가 지금 많이 되고 있죠. 누가 해요? 지금 증세만 지금 뭐, 얘기하고 있죠. 예. 추경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복지를 위해서 보다 많은 복지를 위해서 국민이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된다. 아, 달걀값하고 복지하고 상관이 없어요. 예. 어쨌든 그런 식으로 얘기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조만간 네. 그와 같은 그 가격이 많이 오르게 되면 네. 세금 증세 부분이 많이 얘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다른 얘기 같은데요. 변호사님 왜 갑자기 그런가요? 야, 지금 세금 그 가격 오르는 것과 증세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아, 예. 예. 저는 지금 예. 그래서요. 요즘 닭 치킨값도 많이 오르고 있고요. 예, 예. 아까 근데 치킨값 얘기해 준다고 하셨잖아요. 그 무려 13만 마리의 스페인 병아리가 수입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계란 가격이 내릴 가능성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계란 왜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난 AI 때문에 살 처분이 너무 많이 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계란 생산 기반 자체가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아, 무슨 이야기냐면 현재 우리나라 하루 계란 공급량이 약 3,400만 개 정도인데 네. 이거는 우리가 많이 쓸 때의 약 86%에 불과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계란을 생산해도 3,400만 개밖에 생산이 안 되는데 그 생산 기반을 갖추기 위해서는 네. 결국은 병아리가 성장을 해서 네. 닭 계란을 낳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네. 심지어 이번에 13만 마리 스페인 병아리를 수입했다 하더라도 네. 그 병아리가 알을 낳을 수 있을 때까지 가게 되면 네. 몇 개월이 지나야 되고 그 과정에서 원래의 수준으로 회복되려면 꽤 많은 시간, 즉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 돼야 되는데 네. 문제는 그 자체가 앞으로 올겨울에 AI가 발생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겁니다. 아 다시 돌아올 수도 그렇습니다. 해마다 겨울이 되면 AI가 발생이 되는데요. 그때 만약 다시 기껏 키워놨던 산란개들이 도살이 되면 결국에는 똑같이 순환이 되기 때문에 계란값이 내리기 어렵다는 이야기지요. 근데 변호사님 예. 아까 아파트 얘기할 때는 너무 다르신 것 같아요. 제가 특히 계란을 아주 좋아하는데요. 아침에 먹을 때 저는 네. 옛날 미군 부대에 있을 때부터 이제 계란을 네. 여러 가지 요리해서 먹는 법 네. 많이 먹어봤기 때문에 맛있게 잘 먹었는데 문제는 이 계란이 그 대표적인 서민 음식 아닙니까? 근데 요즘은 여기 여의도예요. 예, 김치찌개 먹으면 계란 계란. 후라이 공짜인데 아시죠? 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6개 하시더라고요. 예, 원래 공짜라고 하면 많이 먹게 돼 있기 때문에 예. 계란을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좋아하기 때문에 잘 먹게 되는 것이죠. 네, 아무튼 여러분 이경환 변호사님과 함께 오늘은 물가, 아파트 가격부터 시작해서 물가까지 한번 다뤄봤는데요. 요즘 정치 이야기 너무 답답해서 오늘은 물가 잡는 이야기 한번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017년 7월 24일 월요일입니다. 휴가철이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날씨가 아주 무덥습니다. 덥기만 한 것이 아니라 습하기까지 해서 정말 불쾌지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상상을 하면 좋을까요? 해변가? 아니면은 산속? 저는 산속은 별로 안 좋아하고요. 해변가도 햇빛이 쨍해서 싫은데요. 사실상 계곡이 시원하기는 시원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물가 오르고 있는 이야기가 우리 마음을 아주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장을 봤더니요, 정말로요, 몇 개를 샀더니 10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먹고 싶은 과일 몇 개 담았더니요, 10만 원이 넘어가서 진짜 물가가 너무 비싸졌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독일에서는요, 한 2만 원 정도면은 장바구니가 가득해지는데 우리나라는 뭔가 물가가 치솟고 있다는 느낌 지울 수가 없습니다. 추경도 통과되고 그리고 증세도 된다고 하는데 물가까지 올라가는 거 보니까요, 올라가는 게 추세인 것 같습니다. 물가는 내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물가는 내리는 게 정답입니다. 모든 걸 올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음 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